네, 예, 추석 연휴를 맞아서 장동혁 대표가 몇 군데에서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TV조선의 인터뷰에서 장동혁 대표는 추석 민심을 3불로 표현했습니다. 3불. 불편, 불안, 불법. 관세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고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데이터 복구가 늦어지면서 국민들이 불안하고 불편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또 연휴 직전에 이진숙 위원장 체포, 불법적으로 하는 만행을 저질러서 불편, 불안, 불법이다. 지금 민심은 3불, 불편, 불안, 불법이다. 또 이 냉부 예능 촬영과 관련된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장동혁 대표는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냉장고를 맡긴 것이 아니라 민생과 안전을 맡겼다. 근데 이재명의 이런 논란이 처음이 아니다. 이재명은 국민의 고통과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고 없어야 할 자리에만 나타나는 것 아닌가. 이진숙 체포와 관련해서도 장동혁 대표는 분명한 정책 의도가 있다. 국정자원 화재로 여론이 좋지 않고 이재명이 그 시간에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김현지 국정조사 출석 안 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연휴 전에 무리하게 이진숙 위원장을 체포한 것이 아닌가. 무리하게 위법적 체포를 강행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번 명절에 지역에 내려가서 들은 민심 중에 두 가지가 핵심이다. 하나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위법한 체포,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 계속 이렇게 사법부를 밀어붙이면 나는 사법부가 결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결단? 재판 속개. 이재명 재판 속개라는 결단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체포 적부심 인용에서 석방. 이거 사법부가 이재명 종북주사파 세력의 겁박에 계속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독립을 지켜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표출된 결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에 보이지도 않고 김현지 위기에만 힘쓰는 이재명을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무너뜨린 나라와 민생을 국민의힘이 바로 세우겠다.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제는 활력이 떨어지고 국민 지갑은 얇아졌다. 청년들은 어깨가 축 처졌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지금 정치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민생이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 안보를 무너뜨리고 온 나라의 민생을 망치고 있다. 국가 전산망이 불타서 초유의 국가 마비 사태가 일어났고 소상공인들은 대목 장사를 망쳤다. 국민은 민원을 처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이 보이지 않는다. 사고 수습은 공무원들에게 맡겨둔 채 예능을 찍고 있었다. 이 와중에 책임의 무게에 짓눌린 공무원 한 분의 안타까운 소식은 국민의 마음을 또다시 먹먹하게 만들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절대 존엄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체포쇼까지 벌였다.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을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예, 장동혁이 여러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시죠? 예, 매일신문이
이 장동혁 대표에게 차기 대통령 적합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기분이 좋으냐 기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장동혁 대표는 좋을 거 없다. 이재명이 너무 잘못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폭주한 결과 이런 수치가 나왔을 뿐이다. 내가 당대표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지율이 그렇게 나온 것은 이재명이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거의 광기를 부리고 있는데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어디로 갈지 불안해하니까 제1야당 대표에게 견제해달라는 국민 열망이 모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건 내로남불과 무능과 갈라치기였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훨씬 더 심하다. 내로남불과 무능과 갈라치기에 더해서 공포정치까지 자행되고 있다. 더 폭압적이다. 대한민국 체제와 헌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그것을 국민의힘이 바로잡겠다. 네. 오늘 고성호 칼럼 장동혁 대표의 이 발언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무너뜨린 민생 국민의힘이 바로 세우겠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고 찰리 커크를 추모하면서 오늘 칼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젊은 보수주의자의 아이콘이었던 찰리 커크가 암살당한 것은 지난 9월 10일이었습니다. 벌써 한 달 가까이 됐네요. 그런데 암살당하기 불과 닷새 전에 찰리 커크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빌더 코리아의 주 연사로 참석했어요. 이 찰리 커크가 빌더 코리아에 참석해서 주 연사로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 내용이 좀 길고 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핵심 요지를 이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데 대해 감사합니다. 로 연설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심을 좀 걸어봤습니다. 한국은 정말 안전하고 거리도 너무 깨끗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13년 전 제가 터닝포인트 USA를 시작할 때는 저는 사실 미국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 자유를 위한 우리의 운동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한반도의 위성 사진을 밤에 찍어보면 남북이 극명히 대비됩니다. 북쪽은 완전히 암흑이죠. 그 어둠은 그곳의 가난, 핍박, 노예적 삶 그리고 절망을 상징합니다. 단지 평양에만 작은 빛이 있고 그곳이 바로 공산당의 자리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모든 곳에 빛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과 사업장, 교회에서 빛이 나옵니다. 한국의 빛은 단순한 재력의 상징이 아니라 자유의 상징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 여러분의 성장은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오면서 한미 양국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75년 전 위대한 한반도 대한민국이 공산국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많은 피를 흘린 전쟁을 통해 미국이 함께 싸워 구했습니다. 미국은 결코 영토의 확장이나 부나 권력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공산주의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웠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은 이 나라를 되찾게 만든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중학교도 메가더 장군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처음 인천의 메가더 동상을 직접 찾아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자유를 위해 싸운 이들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자유를 위해 수많은 미국 병사가 목숨을 바쳤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미국에게 그 은혜를 여러 번 갚았습니다. 지난 75년 동안 전 세계에서 전체주의 독재자와 공산주의를 대적하는 미국과 함께 해왔습니다. 베트남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전에서 한국군은 용맹스럽게 미국을 도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미국의 명분과 부름에 함께 응답하고 싸울 한국 국민이 남아있는 한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단순히 그 시장경제와 정치적 자유를 넘어섭니다. 한국은 기도의 능력을 만방에 보여준 나라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문화와 가치 위에 세워진 나라인데 대한민국도 같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기독교 인구는 2%도 되지 않았지만 1919년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주요 인사 중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도 대부분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국가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인 중국과 북한이 바로 종교, 특히 기독교의 자유를 막는 세력이라는 것 또한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미워하고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13년간 터닝포인트 USA를 이끌며 수많은 좌파들과 토론해 왔습니다. 미국 내 좌파 학생들 중 일부는 실제로 공산국가에 가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평양행 편도 항공권을 끊어주겠다고 하면 그들은 마음을 바꿉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를 마쳤을 때 바이든은 그 지지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4번이나 전혀 근거 없는 죄를 덮어씌워 기소했습니다. 좌파들의 민주주의는 결국 독재입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동일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가치관과 믿음이 불법이라 비난받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굴복하지 마십시오. 민주주의가 좌파 독재 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여러분이 막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막으셔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대한민국이 동맹으로 힘을 합쳐 중국을 대적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같은 자유와 신앙의 가치를 가진 미국인으로서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에 오면서 한국의 사포 세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일과 집까지 포기한다고 들었습니다. 3포 세대, 4포 세대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N포 세대까지 있다고 들었고 마지막은 자살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의 결혼율은 너무나 낮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입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이 사라집니다. 전쟁이나 공산주의 또는 이민정책 때문이 아니라 한국 국민 스스로 존재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청년들의 삶은 팍팍합니다. 집값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대학 졸업 비용도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 중퇴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핑계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출산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 문제를 넘어 역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선택입니다. 집값이나 육아비가 높아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여러분의 말을 손조들이 들으면 미쳤다고 할 겁니다. 자녀가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입니다. 한국인 없이는 빌드업 코리아도 없습니다. 한국인이 없다면 중국共产党에 맞설 나라도 없습니다. 김정은한테 대항할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반드시 여러분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위대한 미래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75년 전 공산주의 침략만큼이나 지금 한국의 낮은 출산율은 큰 위협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몇 가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구속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정부를 대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자리에 계신 언론 관계자분들은 제 말을 왜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미국은 자유와 정의를 위해 반드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싸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보수주의적 가치를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국인들이 이 나라의 미래가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타오르는 이 자유의 불씨를 계속 지펴나가는 일이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전체주의와 독재자들에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한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뜻이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이 아름다움 여러분에 대해 저는 미국과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입니다. 함께 일어섭시다. 한국을 위해 싸웁시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 찰리 커크의 빌더 코리아 대회에서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연설을 쭉 제가 읽고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젊은 보수주의자의 철학, 가치가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졌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고 찰리 커크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고성국 칼럼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로 이제 긴 추석 연휴가 일단 끝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주말을 보내고 13일부터 이제 국감이 시작됩니다. 정치권은 이제 국감으로 정치 재개가 되는 겁니다. 국감은 원래 권력을 잡은 자들은 방어하게 돼 있고 야당은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공격해야 될 소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국가 자원 화재 사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전산망 마비와 공무원의 투신 사건, 매우 심각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강행된 냉부의 예능 촬영과 방영,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에다가 추석 직전에 강행됐던, 무도하게 강행됐던 이진숙 위원장 체포와 이틀 만에 석방 사건, 그리고 김현지. 도대체 김현지가 뭐길래 국감 출석을 안 시키려고 대통령실 인사까지 완전히 해버리냐. 그거는 바로 그 김현지 사건.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으로 가기 위한 가짜 의혹 제기 사건,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이 우선적으로 짚어야 될 것들입니다. 동시에
우리 기업과 국민들 모두가 다 힘들게 지금 견디고 있는 이 관세 협상 완전 실패 사건. 관세 협상 완전 실패 사건. 그리고 사실상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이재명과 정동영의 계속된 발언에 대한 추궁,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안들이 제1야당 국민의힘이 이재명 종북주사파 세력을 향해서 쏟아부어야 될 공격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질 법사위, 과방위, 운영위, 행안위 이런 것들이 주목되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운영위가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국정감사하는 곳입니다. 김현지는 아직도 대통령실에 있어요. 총무비서관은 그만뒀지만 대통령실의 제1부속실장으로 있어요. 이 제가 쭉 말씀드린 이 현안들이 하나하나 다 정말 국가적 이 운명과 민생과 직결되지 않은 사안들이 없어서 다 중요하지만 이 많은 사안들 중에 핵심 고리가 있어요. 핵심 고리는 김현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국정이 이렇게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저는 그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면 권력 운영에 어두운 그림자 김현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은 제가 벌써 지지난주부터 김현지 국감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이 나오고 이틀인가 있다가 갑자기 김현지가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3일부터 시작될 20일간의 국정감사의 핵심 고리는 김현지다. 김현지 국감으로 가야 된다. 요즘 송은석이 아주 잘합니다. 송은석 원내대표가 국감을 총지휘하는데 송은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엄 현지를 위해 영부인만저 소외시키는 대통령실이다. 근데 이 송은석의 주장이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보세요. 김현지를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보내고 그리고 제2부속실장을 맡았던 윤기천이를 총무비서관으로 이동하고 그러면서 윤기천이 맡았던 제2부속실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둔다고 한다. 이 제2부속실 운영은 이재명이가 대통령 선거 때 공약했던 거다. 그런데 이걸 지금 빈자리로 둘 정도로 김현지 인사가 급했던 모양이다. 강훈식이는 김현지 인사를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고 주장하는데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면 어떻게 김혜경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장이 공백으로 남냐. 이 얘기는 뭐냐. 김현지 수호, 존엄 김현지 수호가 김혜경 보좌보다 더 급했다는 뜻이다. 이러니까 한간에서 김혜경보다 존엄 현지의 권력 서열이 더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러니 김현지가 국감에 나와서 세간의 이런 모든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해라.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있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의 국감 출석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운영이 대통령실 감사뿐 아니라 산림청장 인사개입 의혹, 백현동 비리 등 김현지가 얽혀있는 여러 상임위 국감에서 김현지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추진하겠다. 백현동이니까 국토교통위 또는 행안위, 산림청장이니까 이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이니까 그런 상임위, 유관 상임위마다 김현지 의혹을 파헤치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국감은 김현지가 도망갔다 하더라도 김현지 국감으로 치르겠다. 이런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확고한 입장이 있습니다.
예, 고성호 칼럼 김현지 국감으로 가야 한다. 네, 고성호 칼럼입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이는 벌써 레임덕에 온 것 같다. 정청래하고 추미애는 그야말로 막 사는 광기남매인 것 같다. 이렇게 사실은 강력한 비판을 한 겁니다. 도대체 이번 추석 연휴에 여당이 한 일이 뭐냐? 대통령 예능 출연 미화하고 야당 고발한 일밖에 없지 않냐? 국민은 이재명은 물론이고 정청래 추미애 막 사는 광기남매를 보는 것이 불편하다. 요즘 이 정청래 추미애는 이재명 말도 잘 안 듣는 것 같다. 이재명이 민생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우선 이 여당부터 정청래 추미애부터 좀 바로 잡아라. 예,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넉넉하지도 평안하지도 않은 한가위였다. 경찰은 연휴 직전에 정당한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성실히 소명해온 이진숙 위원장 손에 불법적으로 수갑을 채웠다. 정권의 절대 존엄 김현지를 지키기 위해 부랴부랴 제1부속실장으로 임명한 뒤에 그런 짓을 했다. 또 이재명은 국가 전산망 화재로 마비된 국정수습에 앞장서는 대신에 예능 출연에 앞장섰다. 앞장서며 불편한 속에 더 큰 불을 질렀다. 이재명 정권은 초유의 디지털 대란 속에서 적반하장으로 저와 우리 당을 고발했다. 국가적 위기에서도 수습 책임은 공무원에게 맡겨둔 채 후안무치하게 예능 카메라 앞에 섰다는 진실이 드러난 뒤였다. 이게 바로 이재명 정권이다.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하다. 진실을 덮기 위해 위협과 협박을 가하고 위기를 감추기 위해 선동과 왜곡을 일삼는다. 연휴 동안 저와 지도부는 전국을 돌며 추석 민심을 꼼꼼하게 살폈다. 국민은 불안하다고 한 입으로 말씀하셨다. 경제가 불안하다. 이재명 정권은 에이펙까지는 관세 협상 타결하겠다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모든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반미선동을 하고 있다. 제발 냉장고가 아니라 관세를 부탁한다. 외교안보도 불안하다. 이재명은 유엔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을 두둔했다. 우리 헌법이 명령한 국토 수호와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 의무를 이재명 스스로 부정했다. 국민은 국가 위기에 안 보이는 이재명, 경제 외교 안보를 무너뜨린 이재명, 권력 장악에만 몰두하는 이재명, 재난을 배경으로 한 먹방의 진심인 이재명에 분노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실정을 낱낱이 밝혀내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하면서 너네 실력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관세 협상만이라도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라. 너네가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 짓을 숨기지 않고 다 밝히면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이 중요하다. 야당 탄압이 민생은 아니지 않냐. 특검도 민생은 아니지 않냐. 대법원장 내쫓는 것도 민생은 아니지 않냐. 내란 특별재판부 이게 민생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재명이가 예능에 출연하는 것 그리고 방통위원장을 불법 체포하는 것 이게 민생이냐. 관세 협상이라도 타결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지금이라도 받아라. 그러려면 전제가 관세 협상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예, 장동혁, 이재명 벌써 레임덕 온 것 같다. 라는 강력한 비판 그리고 민생과 관련해서는 여야정 협의체라도 가동하자고 하는 제안. 이 속에 한편으로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강력한 투쟁 또 한편으로는 민생을 어떻게든 제대로 챙겨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방송을 양평 공무원의 명복을 빌면서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고성국 칼럼은 이 양평군 공무원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죽었다. 입니다. 이분이 14시간 동안 특검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은 게 10월 2일이고요. 10월 3일 새벽에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 메모를 남겼어요. 그리고 이 극단적 선택으로 자택에서 발견된 것은 10월 10일입니다. 그래서 10월 3일 날 이분이 남긴 이 메모가 이게 유서라고 우리가 부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미리 유서를 써놓을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극단적 선택을 갑자기 결행하는 경우에는 유서를 그 직전에 쓰거든요. 우리가 유언 미리 써놓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유서라기보다는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에 자신의 그 심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가 뭐 중간중간에 막 좀 다시 쓰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고인과 관련된 말씀이라 참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분이 그 특검 조사를 받고 나와서 마음이 무너져 버렸던 것 아닌가 싶어요. 몇 군데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메모를 쭉 보면 이분이 처음에는 특검이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회유하는 답변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하고 버텼던 것 같아요. 그 버티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그거 뭐 고문이니까 그게. 딴 게 고문 아니에요. 요즘 뭐 물고문, 전기고문, 두들겨 패는 고문 뭐 이런 거는 요즘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계속해서 이 답변을 유도하고 회유하고 이런 게 고문이거든요. 저는 이분이 특검으로부터 고문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버티다가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이 원하는 대로 그냥 진술을 하고 또 특검이 원하는 대로 마지막에 날인할 때 그냥 특검이 대충 이렇게 문답한 거를 그냥 날인하고 돌아온 것 같아요. 와서 그 자괴감, 무력감 이것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 같아요. 제가 한 40년 전에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그런 경험을 저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저도 두들겨 맞기도 하고 뭐 물고문도 당했는데 그때 고문은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한테 뭐 제 입에서 누군가 제 동료 후배들의 이름이나 거처를 얻어내서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고문을 하는데 그것이 꼭 진짜 목표는 아니에요. 뭐냐면 저는 다행히 이제 그 남영동의 대공분실이라고 하는 그곳에 영장 없이 23일간 불법으로 감금돼서 고문을 받고 수사를 받았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가 제 입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발설을 안 했어요. 그래서 수사를 받고 난 다음에도 뭐 제가 내가 수사관들하고 싸워서 이겼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를테면
뭐 자괴감이라든지 자책감이라든지 자기 혐오라든지 이런 그 상황에 빠질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당장 저하고 함께 수사받았던 후배 중에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누구 이름을 댔다가 그냥 그 자괴감, 내가 동지를 배신했다는 그 자괴감, 내가 가까운 이 선배를 배신했다는 그 자괴감과 모멸감 때문에 폐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문은요, 그렇게 한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 범죄인 거예요. 한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제가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분의 메모를 보면 특검이 계속해서 이 김성교 의원과 관련된 그 진술을 유도도 하고 압박도 하고 요구도 하고 회유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의 메모의 중간에서 후반 부분으로 가면 너무 힘들어서 또는 너무 지쳐서 또는 정말 자포자기해서 그냥 특검이 원하는 대답을 순간적으로 좀 하지 않았나 싶은 대목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자기 이 혐오와 이 모멸과 자괴 때문에 괴로워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10월 3일 새벽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분의 극단적 선택으로 귀결됐다면 이거는요,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이 특검이라는 이 개들을 풀어가지고 이분의 육체와 영혼을 완전히 파괴한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일이다 라고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양평군청 소속 면장이라고 하는데 사무관급의 5급 공무원입니다.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에 숨져 있는 것을 이분이 혼자 사는데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동료들이 집으로 찾아갔다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10월 10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따로 그 유서를 남기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교 의원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공개한 10월 3일 이분이 남긴 메모가 있습니다. 이게 거의 유일한 것인데요. 이 내용이 이제 이렇게 제가 확대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분의 자필입니다. 중간중간에 그 글자 지우는 흰 그거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화이트로 지운 대목도 있고 또 이렇게 집어넣은 부분도 있어요. 나중에 집어넣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글자 크기가 좀 막 굉장히 작게 조그맣게 집어 넣은 걸로 봐서는 나중에 집어넣은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5년 10월 2일 가로 열고 목요일, 그리고 10월 3일 15시 5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3일 오후 3시 5분에 이 글을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치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구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전날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먹은 것도 없고 넘어가지도 않는다. 계속되는 팀장님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가 강압적인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내시경이라고 이렇게 첨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버텼어요.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그 전날 잠도 못 자고 먹은 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도, 그리고 계속해서 특검이 사실대로 말해도 안 믿고 계속 다구치는 상황에서도 버텼어요, 이분이. 그런데 오후 4시경, 그러니까 수사가 한 6시간 진행된 시점에서 강압적인 수사관의 강압에 결국은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였다. 오전부터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군수가 시켰느니 등, 군수는 김성교 의원입니다. 당시에 양평 군수였어요. 군수가 시켰느니 등, 지치고 힘들고 계속된 진술 요구에 강압에 군수 지시는, 당시 김성교 양평 군수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함. 이걸 나중에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기억도 없는 대답을 하였다. 결국 특검이 요구하는 대로 기억에도 없는 대답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뭐라고 썼냐 하면 이분이 바보인가 보다. 자신을 자책하죠. 바보인가 보다. 김성교 의원님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였다.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란다. 자기한테 김성교가, 당시 양평구수 김성교가 잘못한 지시를 했다고 김성교를 지목하란다라고 이 특검이 지목하라고 계속 회유와 협박과 강압을 했다는 거예요. 12시가 넘었는데도, 이게요 10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10월 3일 새벽 12시 지나서 끝나거든요, 수사가. 그러니까 12시가 넘었는데도, 12시,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계속 수사를 하면서 집에 가고 싶은 생각에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하였다. 답도 수사관들이 정해서 요구해서 빨리 도장 찍으라고 계속 강요한다. 그래 놓고 이제 그래서 그냥 강조하는 대로 도장 찍고 일단 특검에서 나왔나 봐요. 그냥 집에 왔죠. 근데 집에 혼자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집에 와서 보니 참 한심스럽다. 잠도 안 오고 아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직장 생활도 삶도 귀찮다. 정말 힘들다. 나름대로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 열심히 생활을 하였는데 다 귀찮고 자괴감이 든다. 세상이 싫다. 사람도 싫다. 수모와 멸시 진짜 싫다. 뭐 하고 왔는지 아무 생각도 없고 잠도 안 온다. 이걸 10월 3일 3시 20분에 썼어요. 이게 이분이 남긴 마지막 기록입니다. 이걸 보고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버텼다. 그런데 특검의 계속적인 강압과 회유에 결국은 수사 받은 지 6시간 정도 만에 무너진 것 같다. 그래서 특검이 원하는 대로 쓰고 나왔다. 그런데 그 이후에 너무너무 자신이 한심하고 자괴감이 들었다. 다 세상이 싫고 사람이 싫고 그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아마 거의 혼자서 그 괴로움 속에서 지내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이 특검이라는 사냥개들을 앞세워서 대한민국 국민, 선량한 공무원을 완전히 그 몸과 정신과 영혼을 파괴한 반인륜적 폐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누구라도 이분과 같은 처지가 되면 거의 비슷한 상황을 밟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버틸 수 있어. 그렇게 자신할 수 없어요. 저도 정말 운 좋게 23일 동안 버텼지만 순간순간 이제 포기할까? 이제 포기할까? 수많은 갈림길에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라도 한 번 포기하면 그걸로 더 이상 버텨낼 힘이 없어요. 이분이 14시간 동안 수사받고 특검이 원하는 대로 다 써주고 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김건희 특검의 민중기라는 자, 이분의 사망에 강압과 회유 없었다고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강압적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 점심 저녁 식사 시간 줬고 3회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 줬다. 조사를 마친 후 담당 경찰관이 A씨를 이분을 건물 바깥까지 배웅하면서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했다. CCTV에 잡힌 A씨의 귀가 장면을 보면 강압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간접적 정황도 확인했다. 자, 조사받고 나가는 사람을 보면 강압 조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이것들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면 50분 공부하고 10분 쉬죠.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면 2시간 지나면은 내비게이션이 계속 쉬라 그러죠. 이분은 14시간 수사받았어요. 아마 난생 처음 이 강압 수사를 받았을 거예요. 고속도로 운전하는 것보다 몇 배나 힘든 일을 했을 텐데 그럼 최소한 2시간에 한 번은 쉬게 해야지. 14시간 수사받았으면 7번은 쉬어야지. 너네 3번 휴식 시간 보장해 줬다고 너네 잘못 없다는 거냐 지금? 학교 수업으로 치면 14번은 쉬게 했어야지. 학교 수업 받는 거가 더 쉽겠어요? 수사 받는 게 더 쉽겠어요? 더구나 변호사 배도 없었던 것 같아요. 특검팀은 현재 유포되고 있는 서면, 문서는 A씨가 사망한 장소에서 발견된 실제 유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아니 누가 유서라 그랬어? 그러면 사망한 장소에서 발견된 유서가 따로 있다는 거야? 그럼 공개해야지. 이거는 유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특검에서 수사받고 온 다음 날 그 마음의 괴로운 심정을 그냥 메모한 거예요. 사망 현장에서 유서가 따로 발견됐다면 당연히 공개해야지. 그 내용이 무엇이든. 장정욱 대표는 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메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평범한 국민 한 명이 특검의 무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메모에는 특검의 강압 수사에 힘들다는 내용, 그리고 특검이 양평 군수였던 김성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당시 양평 군수였던 김성교 의원이 이분의 자필 메모를 가장 먼저 공개했어요. 장정욱 대표는 조폭 같은 특검이 미쳐 날뛰어도 모두가 침묵하는 나라가 됐다. 특검의 칼날이 국민의 힘의 심장부를 지나서 사법부 심장을 관통했고 이제 무고한 국민까지 겨누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여러 말 하는 것보다 고인이 남긴 이 메모를 읽는 것으로 회견을 대신하겠다. 이러면서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고인의 생전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고인의 변호사인 박경호 대전당협위원장인데요. 국민의힘 박경호 변호사는 메모는 어제 고인과 상담하면서 직접 확인한 내용이다. 특검의 강요, 회유, 심야 조사는 불법이다. 유족과 협의해 특검을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분의 죽음과 관련해서 강민구 변호사,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특검의 폭주, 특검의 폭주, 정의의 이름을 빌린 폭력. 양평군 모 면장이 자필로 남긴 마지막 기록은 절규였다.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그는 단지 증언하라는 압박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어갔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말이라며 몰아붙이고 모른다 해도 은폐라고 의심받는 끝없는 추궁. 그는 진실을 말할 권리를 빼앗긴 채 특검의 시나리오 속에서 죄인이 되어갔다. 그 결과가 바로 한 공직자의 죽음이었다. 이번 특검은 이미 진실 탐구가 아니라 결론 먼저 정해놓고 진행되는 조사다. 김건희라는 이름을 향한 정치적 압력, 여론의 열기에 편승한 과잉 수사, 그리고 이를 실적으로 삼아서 출세하려는 특검 조직의 욕망이 한 인간의 생명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이것은 법치가 아니라 정치의 칼춤이며 정의의 외피를 쓴 권력의 폭력이다. 이번 특검의 행태는 결과 유도형 신문, 진술 조작형 신문이다. 조사 대상자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이라고 몰고 사실대로 진술해도 위선적 변명이라 단정 짓는 행태는 조사라기보다 고문에 가깝다. 그는 조사실에서 수차례 정신적 압박을 호소했고 지속된 강요와 모욕, 그리고 기억을 만들어내라는 암묵적 압력에 시달렸다. 이것은 헌법을 보장한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 행위다. 그는 메모에서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다구리고 모른다고 하면 기억을 만들어내라 한다라고 썼다. 이 한 줄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 공포와 압박 속에서 인간은 기억을 왜곡하게 되고 진실은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재구성된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의 원리로 선언한다. 그런데 헌법기관인 특검은 이번 수사에서 한 지방 공무원을 진실의 도구, 정치적 희생양으로 이용했다. 이는 명백히 헌법 정신의 파괴이며 전형적인 수사권 남용이다. 사건 직후 특검은 우리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조사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은 묻는다. 통상적 절차의 수사가 어떻게 한 인간을 죽음으로 몰 수 있는가? 조사 후 피조사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의 압박이 있었다면 그 절차는 이미 비정상이며 인권 침해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다. 국가기관이 인간의 존엄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조직적 폭력의 결과다. 그럼에도 특검은 단 한 명 책임자도 징계하지 않고 언론에다가는 정치공세라는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간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수사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 파괴이고 법치주의 배신이다. 검찰과 특검은 이제 정의를 만할 자격을 잃었다. 인간보다 큰 정의는 없다. 국가 권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이번 사건에서 특검은 진실을 밝히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짓밟는 무기로 그들의 권력을 악용했다. 이 한 공직자의 죽음은 개인적 비극을 넘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깊은 상처이자 국가적 수치다. 정의는 인간 위에 서지 않는다. 특검이 인간을 짓밟고 정의를 말한다면 그 정의는 이미 죽었다. 지금이라도 특검은 폭주를 멈추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네, 오늘 고성욱 칼럼은 양평군 공무원, 양평군 한 공무원의 죽음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죽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